교정, 그리고 교화. 사회로부터 격리된 범죄자들이 죄책감과 책임감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공간. 우리는 그곳을 교도소라고 부르죠. 단단한 벽과 차가운 철창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국가의 법이 가장 엄정하게 작동해야 할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법의 감시가 닿지 않는 그림자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철창 안에서 그들만의 규칙으로 작동하는 또 다른 왕국이 만들어질 때 그 안에서는 어떤 비극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2021년 겨울, 충남에 있는 공주교도소의 밤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들이 벌집처럼 이어진 수용동, 그 중에서도 4명이 함께 생활하던 작은 깜방 안에서 한 남자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의 몸에는 약 보름간에 걸쳐 가해진 잔혹한 폭력의 흔적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3명, 피해자는 1명. 이들은 모두 담장 밖에서는 일면식도 없었지만 그 방 안에서는 가해자이자 동조자이자 그리고 먹잇감이었습니다.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공간에서 한 인간을 향한 끔찍한 학대는 한 달 넘게 계속됐어요. 어떻게 이토록 오랜 시간 끔찍한 범죄가 외부의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 남자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왜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을 거치는 동안 판결이 3번이나 극적으로 바뀌어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공주교도소에서 사라진 한 남자의 마지막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의 무대는 공주교도소 이수용동, 그 중에서도 하층 F5실이었어요. 창밖의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던 2021년, 이 작은 방에 4명의 남자가 모여들었습니다. 이곳은 그들에게 집이자 일터이자 세상의 전부였죠. 가장 먼저 이 방에 자리 잡고 있던 사람은 42살의 피해자 박씨였습니다. 그가 어떤 죄로 이곳에 들어왔는지는 지금 이 이야기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남들이 보기에 사소한 몇 가지 습관이 있었어요. 발에는 지긋지긋한 무좀이 있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식기를 닦는 설거지 솜씨가 그리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세상이었다면 그저 개인의 습관으로 넘어갔을 일들이었죠. 이 방의 질서는 26살의 피고인 이 씨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어쩌면 남은 인생 전부를 이곳에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이 작은 공간의 왕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오래 이곳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자연스럽게 방의 서열 최상층에 군림하는 방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곧 F5실의 법이었죠. 그리고 왕의 왕국에는 2명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들어온 27살의 피고인 A와 특수상해죄로 복역 중이던 19살의 피고인 B. A는 유도 5단의 유단자로 과거에도 위생 문제로 동료수 감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었죠. B는 어린 나이에도 부엌칼로 사람을 찌르는 특수상해죄를 저지르는 등 이미 상습적인 폭력 성향을 보인 인물이었습니다. 나이도 제목도 달랐던 두 사람은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생존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장 이 씨의 신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모든 비극은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방장 이 씨는 피해자 박 씨의 사소한 습관들을 참지 못했죠. 그는 박 씨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너는 무좀이 있으니까 방 안에서는 양말을 2겹으로 신고 다녀라. 네가 쓰는 슬리퍼는 이걸로 정한다. 따로 관리해라. 그리고 설거지 당번이었던 박 씨에게는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식기에 음식물 찌꺼기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것은 위생을 위한 규칙처럼 보였지만 실은 한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명분이었습니다. 피해자 박 씨가 그 규칙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할 때마다 방장 이 씨의 불만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처음에는 언짢은 표정과 짜증 섞인 말투로 시작됐을 겁니다. 하지만 외부와 단절된 채 권력관계가 고착화된 공간에서 그 불만은
아주 손쉽게 폭력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철창 속 작은 왕국에서 왕의 사소한 불만은 이제 곧 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서막이 되고 있었습니다. 방장 이씨의 불만은 2021년 10월 중순 처음으로 물리적인 폭력의 형태로 터져나왔어요. 그날도 이유는 설거지였어요. 식기에 남은 작은 음식물 찌꺼기가 이씨의 눈에 띄었고 그는 곧장 일어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박씨의 왼쪽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F5실의 암묵적인 선은 무너졌죠. 그전까지 존재했던 최소한의 존중 혹은 동료 수감자라는 동질감은 그 한 대의 폭력으로 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 한 달 넘게 이어질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폭력은 한번 시작되자 걷잡을 수 없이 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맨손이었지만 곧 방 안의 모든 사물이 고문의 도구로 변했죠. 이 씨는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숨겨둔 잡지책을 단단하게 말아 테이프로 감고 몽둥이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가 건넨 등기 스티커를 흔드는 모습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그는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그 몽둥이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어요. 함께 식사하던 플라스틱 식판은 머리를 내리치는 둔기가 되었고 깨진 식판 조각은 복부를 찌르는 흉기로 돌변했습니다. 심지어 빨래할 때 쓰는 양말과 비누조차 그의 손에선 끔찍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양말 안에 비누 서너 개를 넣어 단단히 묶은 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그 둔기로 복부를 수차례 가격했죠. 둔탁한 소리와 함께 피해자의 몸에는 시퍼런 멍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경 이들의 폭력은 스스로에게 끔찍한 명분을 부여하며 돌이킬 수 없는 광기로 치닫게 됩니다. 공범 B가 주범 이 씨에게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을 했다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물론 이는 유족을 통해 확인된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이 거짓말은 F5실 안에서 진실이 됐고 가해자들은 스스로를 응징자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피해자는 인간 쓰레기, 발염치범으로 낙인 찍히며 폭행의 강도와 가학성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해졌습니다. 이 씨는 운동 후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참치와 두유를 섞으라고 지시했어요. 그 과정에서 실수로 세제 몇 방울이 튀자 그는 옆에 있던 샤프 연필을 집어들고 양반다리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이 폭력의 진화 과정에서 두 동조자 A와 B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광기를 말없이 지켜보며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그 광기에 동참하기 시작했죠. 위생에 민감했던 A는 이 씨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자신이 용변을 보던 화장실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렸고 B는 피해자의 사소한 실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몰린디라는 작은 약병으로 발목을 수차례 가격했어요. 심지어 B는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끓는 물, 이른바 라면물이 담긴 페트병을 들고 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확인해 볼 테니 한번 참아봐라. 그리고는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정수리에 뜨거운 페트병을 올려놓아 화상을 입혔습니다. 이 모든 폭력이 벌어지는 동안 그들은 암묵적인 약속에 따라 역할을 분담했어요. 폭행이 길어질 것 같으면 한 명은 거울을 이용해 복도를 감시하며 교도관이 오는지 망을 봤습니다. 망을 보는 행위는 단순한 방관이 아니었죠. 그것은 폭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인 가담이자 F5실을 외부의 감시로부터 완벽히 차단하는 공모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력은 인간의 가장 내밀한 존엄성을 파괴하는 지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자신이 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빨래집게를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유두를 빨래집게로 짚고 그것을 손으로 잡아 비틀었습니다. 비명과 고통 속에서 피해자의 신체는 완전히 유린당했죠. 이 끔찍한 성적 학대는 하루에 한 번씩 거의 매일 반복됐습니다. 철창 속 작은 왕국에서 한 인간의 존엄성은 그렇게 매일 밤 조각나고 있었어요. 2021년 12월 21일 F5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약 보름간의 무자비한 폭력 끝에 피해자의 박 씨의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었죠. 그는 제대로 걷지도 앉아있지도 못했으며 숨을 쉴 때마다 거친 소리를 내며 온몸을 힘겹게 들썩였습니다. 안색은 창백했고 동료 수감자들의 부름에도 대답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의 상태가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징후는 가해자들의 폭력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6시 12분경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초크 기술을 걸어서 그를 기절시켰죠. 피해자의 몸이 마지막 남은 생명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지겨운 일상의 반복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 25분, 운명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설거지를 마친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어요. 그의 호흡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칠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씨는 과호흡을 할 때는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워야 한다는 황당하고 잔혹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근처에 있던 비닐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금껏 모든 폭력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던 피해자가 마지막 남을 힘을 다해 저항했어요. 그는 경련을 일으키듯 몸을 떨며 두 팔을 휘저어 필사적으로 비닐봉지를 막아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죠. 하지만 그 저항은 이 씨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을 뿐입니다. 감히 자신의 뜻을 거역했다는 사실에 격분한 이 씨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무자비하게 가격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다른 두 사람도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복부를 깔고 앉아 저항을 완전히 제압했고 피고인 B는 거울을 들고 복도를 감시하며 망을 봤습니다. 몇 차례의 치명적인 가격 끝에 피해자의 마지막 저항은 멈췄어요. 그의 몸은 축 늘어졌고 다시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죠. 그 후 F호실에는 1시간 18분 동안의 길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해자는 미동도 없었지만 3명의 가해자 중 누구도 비상벨을 누르지 않았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 대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그들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치밀한 은폐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의 눈에 안대를 씌우고 이불을 덮었어요. A는 그의 입에 마스크를 씌웠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상의했어요. 다음날 아침까지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자연사한 것처럼 꾸밀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피해자가 갑자기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구호한 것처럼 연기할 것인가. 그들은 결국 2번째 시나리오를 선택했습니다. 밤 10시 43분, 마침내 A가 깜빵의 비상벨을 눌렀죠. 교도관들이 달려오는 사이 B는 이미 숨이 멎었을지 모르는 피해자의 가슴 위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신용을 했고 이 씨는 팔과 다리를 주무르면서 구호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교도관의 눈에는 동료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필사적인 모습으로 보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한 인간의 죽음을 앞에 두고 벌인 3 남자의 냉혹하고 계산된 마지막 연극이었어요. 피해자의 죽음으로 F호실의 문은 열렸지만 진실을 향한 문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3명의 피고인은 법정에 섰고 한 남자의 죽음을 둘러싼 그들의 엇갈린 주장은 3번의 재판을 거치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뒤흔들었죠. 첫 번째 심판,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주범 1명과 2명의 소극적 동조자라는 구도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한 명의 악마, 즉 무기수 이 씨가 주도한 범죄로 봤어요. 그리고 피고인 이 씨가 자신의 죄를 나누기 위해 다른 2 사람의 가담 정도를 부풀려서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죠. 그 결과 이 씨에게는 살인죄가 인정되었지만 A와 B에게는 훨씬 가벼운 살인방조죄가 적용됐어요.
형량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B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죠. 한 명의 주범과 그늘에 가려졌던 두 명의 방관자. 그것이 1심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불복했어요. 이것은 한 명의 악마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 세 명이 함께 만든 지옥이었다는 것이죠.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고 이곳에서 판결은 180도 뒤집혔어요. 2심 재판부는 1심이 외면했던 피고인 이 씨의 진술에 주목했어요. 이 씨가 시종일관 자신이 주범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범행에 동참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오히려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말을 맞추려고 했던 A와 B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봤죠. 이 씨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채택되자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방조가 아닌 명백한 공모에 의한 공동범죄였어요. 2심 재판부는 A와 B를 살인의 공범으로 판단했고 형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2년, 피고인 B는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이 지옥도를 설계하고 실행한 주범 이 씨에게는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마지막 관문인 대법원으로 향했어요. 사형수가 된 이 씨와 중형을 선고받은 두 공범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상고했죠. 대법원의 최종 저울질은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먼저 공범 A와 B에 대해서는 2심의 판단이 옳았다고 봤어요. 그들이 살인의 공범이라는 사실과 각각 징역 12년, 14년이라는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주범 이 씨에 대한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이 씨의 죄가 지극히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2심 재판부가 이 씨의 젊은 나이, 교도소라는 특수한 환경, 그리고 살인의 고의가 처음부터 명확했다기보다는 폭력이 누적되며 발생한 미필적 고의에 가깝다는 점 등을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대법원은 주범 이 씨에 대한 사형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2024년 4월 이 사건의 진짜 마지막 판결인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취지를 존중한 재판부는 주범 이 씨에게 내려졌던 사형을 파기하고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두 번의 살인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형을 피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형이 확정됐죠. 이렇게 한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는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F5실에서 벌어진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죠. 이 사건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악마 한 명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였을까요? 아니면 철창이라는 폐쇄된 공간이 평범한 인간들을 집단적인 광기로 몰아넣은 결과였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악의 평범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주범 이 씨는 명백한 악의 축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의 곁에서 폭력에 동참하고 망을 봤던 피고인 A와 B는 어떨까요? 그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악에 동조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들 내면에도 잠재되어 있던 폭력성이 권력의 그늘 아래에서 고개를 든 것일까요? 한 인간의 존엄성이 매일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때로는 직접 가담하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침묵과 동조는 이 비극에서 얼마만큼의 무게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법은 3명의 가해자에게 각기 다른 무게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동료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그의 삶을 짓밟았던 그 시간들, 그 고통의 무게를 법의 저울이 온전히 측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생명의 존엄성과 그가 느꼈을 공포와 절망은 아마 어떤 판결문으로도 다 담아낼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주범 이 씨가 저질렀던 강도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모두가 들뜬 분위기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던 그 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글 하나가 올라와요. 금 100돈을 팝니다. 묵직한 순금 팔찌와 목걸이, 반지들이었죠. 40대 가장 A씨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매를 원한다는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자신을 24살 청년이라고 밝힌 구매자는 망설임 없이 거래를 원했어요. 거액의 현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두 사람은 이틀 뒤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하고 돈을 건네기로 약속했죠. 이틀이 지난 12월 26일 밤 10시, 약속 장소인 충남 계룡시 신도암 면사무소 앞으로 A씨는 약 2,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품에 안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람은 24살 청년 E씨였어요. 평범하고 호리호리한 체격. 그는 언뜻 보기에 동네에서 마주칠 법한 평범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간단한 인사가 오가고 A씨가 금을 보여주려는 순간 E씨는 예상치 못한 말을 건넵니다. 지금 현금이 없으니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은행으로 가주시죠. 다소 이상했지만 A씨는 큰 의심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E씨는 자연스럽게 A씨의 흰색 K5 차량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 바로 뒤, 가장 기습하기 좋은 자리였죠. 낯선 청년을 태운 차는 조용히 밤의 도로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A씨가 E씨의 안내에 따라 운전대를 돌린 곳은 은행이 아니었어요. 차량은 점점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어두운 도로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멈춰선 곳은 그가 미리 물색해둔 인적이 없는 계룡대 시설관리소 주차장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만이 감도는 공간. A씨가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을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 어둠 속에서 청년은 미리 준비해온 차가운 세부치 장도리를 조용히 꺼내들었습니다. 평범했던 중고거래 약속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점이 되고 있었어요. 고요했던 주차장의 정적은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순식간에 깨졌어요. 운전석에 앉아있던 A씨의 머리를 향해 뒷좌석의 청년이 장도리를 내리친 거였죠. 예고 없는 공격에 A씨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차량 비상등 버튼을 눌렀어요. 어둠 속에서 주황색 불빛이 다급하게 깜빡이기 시작했지만 그 신호를 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A씨는 쓰러지듯 차문을 열고 밖으로 기어나왔어요. 그는 손을 들어 방어하며 필사적으로 애원했어요. 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살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 그것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귀에는 그 어떤 애원도 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나온 그는 쓰러져가는 남성의 머리를 향해 다시 몇 번이고 장도리를 내리쳤습니다. 결국 A씨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청년은 그의 품에 있던 크로스백과 차키를 챙겨서 유유히 A씨의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어요. 몇 분이 흘렀을까? 기적적으로 A씨는 다시 의식을 차렸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고요했고 범인은 사라진 뒤였죠. 그는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면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불빛, 인근 계룡대 본부 교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필사적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살아야 한다는 일념, 그리고 이 끔찍한 일을 알려야 한다는 의지가 꺼져가던 그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교회 근처에서 그는 한 행인과 마주쳤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 다가오는 남자를 보고 놀란 행인에게 A씨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쏟아냈어요. 그것은 고통의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앗아간 범인을 가리키는 마지막이자 가장 선명한 목소리였죠. 금 100돈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강도를 당했어요. 범인은 검정 점퍼에 키는 180cm 정도, 호리호리한 체형의 20대로 보입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범인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남긴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119 구급대가 출동해 그를 건양대 병원으로 옮겼지만 부상은 너무나도 심각했어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2월 28일
그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 가장의 생명이 차가운 주차장에서 무참히 짓밟혔어요. 이제 그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는 경찰의 손에 넘겨졌죠. 피해자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는 사건을 해결할 유일한 희망이었죠. 충남지방경찰청은 즉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가진 단서는 범인의 인상착의 그리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온 대포폰 번호 단 2개뿐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대포폰의 명의자는 범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사는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죠.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수사팀은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돌아갔습니다. 범행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해서 샅샅이 훑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차량과 행인들이 오가는 영상 속에서 경찰의 눈에 유독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차량 한 대가 포착됐습니다. 검은색 K7 승용차. 범행 시각을 전후해서 현장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경찰은 즉시 이 차량을 용의 차량으로 특정하고 번호판을 추적했습니다. 차의 주인은 25세 남성 E씨였어요.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에 묘사했던 20대 청년과 일치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경찰은 경기도 수원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있던 E씨를 찾아내서 검거합니다. 그의 키는 177cm, 몸무게는 65kg. 피해자가 설명했던 180cm 정도의 호리호리한 체형과 정확히 들어맞았죠. 피해자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가 마침내 범인의 가면을 벗겨낸 순간이었습니다. 체포된 E씨는 언론에 비친 모습 그대로 지극히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어요. 1995년 전라남도 광양에서 태어난 그는 중학교 1학년 때 부모의 이혼을 겪고 어머니 누나와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이 문제로 어머니와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는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택배, 정수기 필터 교체 같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201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이 일로 어머니의 질책을 받자 그대로 집을 나왔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난 그는 5살 연상의 여자친구와 함께 호주로 떠나 식당과 농장에서 일하면서 몇 년을 보냈지만 결국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2018년 홀로 귀국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졌어요. 그는 현역병 입양 통지서를 받고도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이유를 대며 입양을 거부했고 간헐적으로 건축 현장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이었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도박과 주식이었어요. 순식간에 모아둔 돈을 전부 탕진하고 대출까지 받아 약 1,300만 원의 빚을 지게 된 거예요. 빚독촉에 시달리던 그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선택은 위조 지폐였어요. 2019년 10월 초 그는 자신의 숙소에서 프린터로 5만원권 지폐 228장을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조 지폐로 중고나라에서 금 50돈을 구매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죠. 처음부터 그는 법과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돈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기로 얻은 돈은 그의 빚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더 크고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그의 비뚤어진 욕망은 한 사람의 생명을 겨냥하기에 이르렀죠. 고립된 삶, 깊어진 빚, 그리고 한 번의 성공적인 범죄 경험. 이 모든 것들이 그를 끔찍한 강도살인이라는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빚 때문에 시작된 범죄는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끝났어요.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계획이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법정에선 이 씨의 얼굴은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있었죠. 그는 체포된 순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한 가지만을 주장했어요.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공범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범행을 계획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은 성명불상의 공범이었다고 해요. 자신은 그저 공범의 지시에 따라 범행 도구를 사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만 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공범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연락처도 심지어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오락가락했어요. 검찰 조사 초기 범행 당시의 감정까지 섞어가면서 모든 것을 자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축소하기 위한 허구의 인물을 내세워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죠. 2020년 7월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은 그의 주장을 단호하게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변명을 중형이 두려워 죄책을 덜어보려는 시도로 보이는 소설 같은 주장이라고 일축했어요. 범행 전날 현장을 답사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폐기한 점 등 명백한 증거들은 그가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과 통화위조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이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사건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더욱 무겁게 바라봤죠.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을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천인공노할 끔찍한 범행이라고 규정했어요. 또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둔기를 내리친 범행에는 주저함이 없었고 그 의지는 확고했다며 그의 잔혹성을 지적했죠. 무엇보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그의 태도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형을 가중해야 할 사정만 보일 뿐 특별히 감경할 만한 요소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40년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었죠. 이 씨는 이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대법원은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한 청년의 끔찍한 범죄에 대한 법적 심판은 모두 끝이 났죠. 사람들은 24살 청년이 저지른 이 끔찍한 범죄가 무기징역이라는 판결과 함께 마침내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씨의 악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창과 담장으로 둘러싸인 교도소 안에서 그의 밤은 끝나지 않고 있었어요. 무기수로 복역하면서 사회와 격리된 이 씨. 그의 시간은 교도소 안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 안에서 또 하나의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이 씨가 같은 방을 쓰던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겁니다. 그의 폭력성은 교정시설 안에서도 비지라는 압박이 사라진 환경 속에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법정에 섰고 재판부는 그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전례 없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무기수가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초의 사례.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라는 무기징역의 의미조차 그의 재범을 막지 못했던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 그것만으로 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걸까요? 한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어둠은 과연 어디까지 깊어질 수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